안녕하세요. 가슴 벅차오르는 매일을 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평생 일기도 제대로 써본 적 없는 제가 이런 인사말을 쓰고 있으니 신기하네요. 심지어 전 젊었을 적에도 그 흔한 라디오 엽서 한번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사느라 정신없던 탓도 있었지만 전 그렇게 감성이 풍부하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제가 요즘 들어 자꾸만 눈물이 나고 심장이 벅차오를 듯 뛰다가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해지기도 한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있겠지만 몇 년 전 가슴을 울리는 인생의 한 자락을 접해보기도 했고 또한 예상치 못한 기적을 체험해서이기도 합니다. 다사다난하긴 했지만 사람 냄새 나는 제 사연, 시간을 내서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저는 젊은 시절 파혼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주위에서 보던 뒷바라지하다 헌신작된 여자 있죠? 부끄럽지만 그게 바로 저였어요. 법대를 나온 후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당시 남자친구는 시험 통과만 하면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약속했죠. 집이 가난해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대학도 못 간 전 지성인인 그 남자가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눈에 단단히 콩깍지가 씌었던 거예요. 법대까지 나온 서울 총각이 고작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공순이랑 왜 결혼을 하겠니? 일찌감치 헛된 기대 졌고 그냥 네 오빠나 언니들처럼 얼른 적당한 남자 만나서 시집이나 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결혼한 오빠와 함께 지방에서 거주하던 엄마는 그런 저를 미련 곰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전 그 남자를 철석같이 믿었어요. 흔들림 없이 믿는 깊은 마음. 나 부끄럽지만 그게 바로 남녀 간의 애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요즘에야 젊은 사람들끼리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세상이라지만 제가 젊었을 당시만 해도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기에 설마 대학 생활을 포함해 7년이나 뒷바라지한 저를 그 사람이 버릴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동안 공장 일로 돈 벌어서 밥해다 바쳐 책값 대줘, 가끔 월세도 내줘, 온 생활을 그놈에게 맞췄던 절, 그놈은 정말로 사법고시를 패스하자마자 패대기 쳐버리더군요. 오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나이가 벌써 29이야. 결혼 때를 한참 지났다고. 집도 어려운 오빠가 누구 덕분에 5년이나 고시 공부를 할 수 있었는지 잊었어? 알지. 다 복순이 네 덕분이지. 근데 어쩌냐. 우리 집 식구들도 이제 내가 다 먹여 살려 하는데 시험 통과하자마자 중매쟁이들이 그렇게 부잣집 딸들이랑 중매 서주겠다고 연락 오더라. 복순이 너 그 집들 딸처럼 집도 해오고 내 차도 뽑아줄 수 있어? 우리 집 식구들도 다 먹여 살리고 못하잖아. 그러니까 날 진짜로 사랑한다면 내 인생을 위해서 그냥 살아줘줘. 부탁한다. 너무 분했지만 어쩌겠습니까? 제 발등을 제가 찍은 것을요. 그렇게 제 7년의 세월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어요. 밤마다 저 두고 떠나는 길 발에 가시나 돛이라고 저주를 퍼부었죠. 한심하게도 3년 뒤 그놈은 그 짧은 사이에 비리를 저지르다 사내 정치에 휘말려 검사 옷을 벗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결혼한 지 고작 2년 된 아내한테도 이혼당하고 자기를 진정으로 생각해 준 건 저밖에 없었다며 울며 불며 저희 집 앞을 찾아왔더군요. 하지만 저는 소금을 뿌리며 내쫓아버렸죠. 엄마는 가끔 저를 볼 때마다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아휴, 나이도 차고 그렇게 반부부처럼 산 놈도 있었으니 혼처가 뚝 끊겼구나. 내가 막내 널 좋은 놈한테 시집 보내야 눈이라도 편히 감을 텐데. 세상에 결혼이 전부인가 뭐. 난 지금 이대로가 좋아, 엄마. 헛소리 하지 마. 말만한 처녀가 나이 33 넘어가도록 시집도 안 가고 있으면 사람들이 부모를 흉보는 거야. 그리고 남편도 자식도 없이 세상 홀로 살아가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요즘 세상이랑 다르게 당시엔 나이 30만 넘어가도 엄청난 노처녀 취급을 받았어요. 게다가 엄마가 워낙 옛날 분이라 결혼 못한 막내딸 걱정에 본인 말로는 밥도 목구멍으로 넘기기 힘드셨다는군요.
그러다 제 나이 35에 엄마는 좋은 혼처가 있다며 저를 선자리에 내보내셨습니다. 그 전에도 몇 번 선을 보긴 했지만 전부 재치짜리였는데 다들 대놓고 제게 애 엄마가 필요하다. 아직 애 낳을 수 있냐. 자기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데 집안일은 잘하냐 등등 너무 무례한 질문만 하더라고요. 이런 놈만 보다 보니 자존감도 많이 깎여 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엄마에게 못을 박았습니다. 앞으론 절대 선자리 안 나가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혼자 살겠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간 선자리에서 저는 드디어 운명의 상대였던 제 남편을 만났어요. 저보다 5살 많았던 남편은 뭔가 다리다 만 듯한 양복을 입고 연신 땀을 닦아내리더군요. 더우세요? 아니요. 복순 씨가 너무 참하고 예쁘셔서 제가 자꾸 땀이 나네요. 혹시 지루하진 않으시죠? 다들 무슨 한우 등급 매기는 사람들처럼 저를 관찰하기만 하던데 남편은 마치 첫사랑을 앞에 둔 고등학생 마냥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고맙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 호감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이 제게 한 말을 듣고 저는 만남을 이어가 보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사별하고 11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저희 아들에게 엄마가 필요해서 나온 거지만 저 또한 평생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아내를 만나고 싶었어요. 살면서 돈이야 열심히 모으면 되는 거니 재력은 상관없지만 부디 앞으로 제 아내 되실 분은 저를 만나 행복하다는 마음이 드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와도 제 아이와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 좋은 분이요. 결혼은 모두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필요해서가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는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이후 전 남편과 1년여간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한 사람, 남편의 아들과도 자주 만남을 가졌죠. 첫 만남 때 아이는 남편 뒤에서 고개만 빼꼼할 뿐 제게 다가오려 하지 않더군요. 저는 미리 준비해간 막대사탕 하나를 아이에게 건넸어요. 그제 아이는 제게 쭈뼛쭈뼛 다가왔는데 그 모습이 너무도 천사 같아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답니다. 제도가 아줌마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해야지. 감사합니다 아줌마. 애가 어쩜 이렇게 귀여워요? 예의도 너무 바르고. 저희 어머니가 3년 전까지 저희 집에 직접 오셔서 애를 많이 봐주셨어요. 다 어머니 가정교육 덕분이죠. 친엄마도 어릴 때 잃고 자기를 거의 키우다시피 해준 할머니까지 3년 전에 돌아가시니까 애가 많이 힘들어했는데 다행히 요즘엔 다시 많이 밝아졌어요. 아이와 보내는 시간은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남편에겐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남편과 둘이 밥 먹고 영화 보고 하는 데이트보다 셋이 동물원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던 시끌벅적한 나들이가 훨씬 재밌었어요. 나중에 되니 아이는 남편보다 제 손만 꼭 잡고 돌아다닐 정도로 저를 많이 좋아해 주더군요. 그 조망만한 손에 감싸 있는 제 손을 보면 행복함이 마구마구 피어오르곤 했죠. 제더가 저기 엄청 큰 기린 있다. 저기엔 호랑이도 있대요 아줌마. 저 호랑이 보고 싶어요. 얼른 가요. 저기 나도 여기 있는데 너무 두 사람만 손 붙잡고 다니는 거 아니야? 남편은 그런 우리를 보며 볼멘 소리를 했지만 표정만은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제게 이런 말을 한 날 남편은 제게 청혼을 했습니다. 저 아줌마. 왜? 혹시 아줌마가 저희 엄마 해주시면 안 돼요? 제 친구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저만 없어요. 그래도 아빠 속상하실까봐 한 번도 엄마 갖고 싶다고 말한 적 없는데 전 아줌마가 우리 엄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빠랑 저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맨날 아줌마 발도 어깨도 주물러 드릴 수 있는데. 순간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이 어린애가 얼마나 엄마가 갖고 싶었으면 저런 말을 용기 내서 한답니까? 저는 그날 아이를 제 아들로 영원히 품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꼭 안아준 저를 보고
남편 또한 저와의 결혼을 결심했다네요. 우린 간단히 웨딩 촬영만 하고 살림을 합쳤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재혼이었고 저 또한 시끌벅적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싶진 않았거든요. 저는 남편의 권유로 공장 일도 그만두었어요. 제덕이가 엄마 없이 보낸 시간이 길었던 만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엄마가 많이 붙어 있어주면 좋겠어. 하지만 당신이 싫다면 강요는 안 할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게요. 안 그래도 저도 제덕이한테 마음이 많이 쓰였어요. 그렇게 36에 처음 하게 된 결혼 생활은 행복 그 자체였어요. 특히 저만 보면 눈을 빛내던 우리 아들과 함께 있을 땐 제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 느낌이 들었죠. 엄마, 이거 제가 학교에서 그린 수채화예요. 어머, 너무 잘 그렸는데. 그죠? 저 그림 잘 그리죠? 아빠보다 엄마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려고 갖고 왔어요. 전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요. 12살이라 이른 애들은 사춘기도 왔을 나이건만 아들은 집에 오면 저만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마치 잠시라도 붙어있지 않으면 제가 사라질 듯 말이죠. 남편은 그런 아들을 질투하고 저는 그 모습이 우스워 깔깔대고 지금 돌이켜봐도 참 행복한 나날이었네요. 하지만 제게 허락된 행복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결혼한 지 2달이 지난 어느 주말 아침이었어요. 잠에서 깨어보니 남편이 옆에 없더군요. 화장실에 갔나 싶어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오지 않아 저는 이불을 걷고 화장실로 가봤어요. 그리고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어본 전 그대로 뒤로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정신 좀 차려봐요. 남편은 차디찬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심지어 숨도 쉬고 있지 않아 저는 119를 부른 후 엉성하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노력에도 곧 도착한 구급대원들의 노력에도 남편의 숨은 되돌아오지 않더군요. 이미 남편은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저는 흰 천에 뒤덮인 응급실 침대의 남편을 보며 세상이 떠나가라 통곡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날 두고 가면 난 어떡하라고요. 여보, 여보. 결혼한 지 고작 2달 된 제 자신도 12살의 엄마에 이어 아빠까지 잃은 아들도 너무 불쌍했어요.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아마 새벽에 화장실에 간 사이 쓰러진 모양인데 모두 자고 있었기에 발견이 너무 늦어졌던 거죠. 평소 자다가 누가 업어가도 모를 사람이던 남편이 왜 하필 그날 화장실을 갔던 건지, 저는 왜 쓰러지는 소리를 못 들은 건지 모든 게 다 원망스럽더군요. 당시 오래된 질환으로 투병 중이었던 엄마는 남편의 장례식 때 저를 찾아와 설득하셨습니다. 김서방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너무 허망하게 가서 안타깝구나. 네 팔자가 어쩜 이렇게 기구하니. 딱한 내 딸 복순아, 김서방 아들 고작 2달 엄마로 산 네가 키울 건 아니지? 그러지 말거라. 김서방 동생들도 못 키운다고 했다며 괜한 정에 이끌려서 네 인생 다 바치지 말고 눈 딱 감고 고아원으로 보내.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직장도 없고 재산도 별로 없는데 엄마 말대로 가족이 된 지 이제 고작 2달 된 아들을 어떻게 책임지지 싶었거든요. 제 한 몸 책임지는 거야 어렵지 않다지만 혹시 저 때문에 아이가 바르지 못하거나 가난하게 자라면 어쩐답니까? 아이는 무슨 죄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장례를 끝내고 집에 돌아온 후 아들이 저를 붙잡곤 엉엉 울더라고요. 엄마, 정말로 저 고아원 보내실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구석에서 조용히 몇 번 한 그 이야기를 설마 아들이 들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들은 눈물을 멈추지 않으며 제게 애원하더군요. 엄마, 제발 저 버리지 마세요. 저 어른 될 때까지만, 아니 딱 10년만 키워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 은혜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저 고아원 가기 싫어요, 엄마.
차라리 저도 아빠 따라서 하늘 날아갈래요. 아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고작 12살짜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들의 말 한마디에 며칠간 했던 고민이 눈 녹듯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마음먹은 게 고작 얼마 전인데 의지할 곳 없는 이해를 떼어놓으려고 했다니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내가 널 고아원에 왜 보내? 절대 안 보내. 넌 내 아들이야.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이 지나도 난 네 엄마로 옆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제더가 앞으로 우리 둘이 힘내서 열심히 살자. 알았지? 그런 이야기 듣게 해서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렇게 우리 둘은 조금 특별한 형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8달 뒤 돌아가신 엄마는 제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더가 이 헬미한테 많이 소원했지? 사실 네 아빠 장례식장에서 내가 네 엄마한테 한 이야기 네가 들었다는 거 알고 있었다. 네 엄마보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후다닥 도망가던 널 봐버렸거든. 그 뒤로 내가 미안해서 차마 널 똑바로 볼 수가 없더구나. 그래도 제더가 나도 내 딸이 걱정되는 어미여서였지 널 미워한 게 아니라는 걸 꼭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어린 너에게 이런 부탁해서 미안하지만 네 엄마 잘 부탁한다. 복순아, 제덕이 잘 키우고 힘들 때마다 이 엄마가 항상 널 돌봐주고 있다는 거 잊지 말거라. 한편 저는 남편을 보낸 뒤 남편과 살던 전셋집을 빼서 시장의 야채 가게 하나를 인수했습니다. 장사를 하며 그 가게에 딸린 작은 방에서 아들과 함께 생활을 했어요. 전처럼 공장에 다니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아들과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비록 전보다 생활 공간이 많이 작아지긴 했지만 자주 함께 부딪히는 만큼 우리 모자 사이는 더더욱 견고해졌어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엄마, 이 박스 옮기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학교 다녀와서 옮긴다고 힘들게 왜 연약한 힘을 쓰세요? 엄마 아직 그 정도로 나이 안 먹었어. 아이고, 이제 고등학생 됐다고 엄마한테 하는 잔소리가 배는 늘었구나. 아들 무서워서 어디 살겠니? 그래도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으시다면서. 그래, 좋다, 좋아. 세상에서 우리 아들이 엄마 눈엔 최고지. 우리 오늘 저녁엔 오랜만에 배달 음식 먹을까? 짜장면 어때? 완전 좋아요. 아들과 함께 있으면 삶에 대한 고단함 따윈 저 멀리로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부디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이대로 쭉 아들만 잘 키울 수 있길 간절히 바랬죠.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해 늦가을이었습니다. 지인이 부친상을 당해 장례식장에 갔다가 은행 볼일까지 보고 가게로 돌아가던 전 눈앞의 광경에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에구만이나, 이게 뭐야? 내 가게가. 분명 집에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가게가 활활 타고 있더군요. 소방대원들은 그 앞에서 불을 끄는데 정신이 없었는데 제 눈에 띈 건 소방대원들에게 팔을 붙잡힌 채 엉엉 울던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발 놓으시라고요. 저기 안에 저희 엄마가 있단 말이에요. 안 된다니까 학생. 지금 들어가면 학생도 큰일 나. 불길이 너무 세서 우리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학생이 들어가서 뭘 어쩌려고 그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엄마는 혼자서 얼마나 뜨거우시겠어요. 불쌍한 우리 엄마 구해야 돼요. 엄마! 제더가 엄마 여기 있어. 제가 외출한다고 말하지 않아 아들은 제가 가게 안에 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눈물 콧물로 얼굴이 엉망이었던 아들은 절 보자마자 미친 사람처럼 달려와 저를 꽉 안더라고요. 엄마, 무사하셨던 거예요?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까지 잃는 줄 알고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미안해. 엄마가 다 미안해. 울지 마, 내 아들. 엄만 괜찮아. 아직도 엄마를 부르짖던 아들의 목소리만큼 간절한 외침을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목숨과 맞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아들이지만 아들에게도 제가 그만한 존재인진 미처 몰랐어요. 정말 아들에게 놀라면서도 크게 감동한 사건이었죠. 방화범은 잡히지 않았지만 아마 누군가 아무렇게나 버린 담배 꽁초 때문에 일어난 화재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저희 가게 양쪽에 있던 가게들에게도 인명적인 피해도 없었지만 저와 아들은 한순간에 일터와 집을 잃게 되었어요. 돈이야 마침 제 가방에 들어있던 통장 안에 있으니 상관없었지만 급한 건 생계와 집이었죠. 저는 임시 거처로 월세방 하나를 구했습니다. 문제는 생계였는데 또다시 장사 시작할 돈은 부족하고 공장을 가자니 장사를 하며 골병이 들어 무리일 것 같더군요. 그러다 전 우연히 택시회사의 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그걸 보니 문득 택시 일이 일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라고 누군가 제게 해준 말이 기억나더라고요. 어차피 그동안 장사하며 모아둔 돈으로 한동안 생계는 꾸릴 수 있으니 저는 그때부터 택시 운전사 자격증을 취득하려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 뒤 한 택시 회사에 취업해 저는 여성 택시 운전사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녀오셨어요, 엄마? 많이 힘드시죠? 오늘은 취객이나 돈 안 낸다던 진상 손님 없었어요? 오늘은 괜찮았어. 처음엔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힘들긴 했는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적응되는구나. 나름대로 재미도 있어. 우리 아들 그림 그리고 있었구나. 아, 공부하다가 집중이 안 돼서 잠깐 끄적거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잘 그리는데 너 정말 미대 안 갈 거야? 엄마는 네 재능이 너무 아까워. 혹시 돈 때문이면 엄마가 너 하나는 어떻게든 입시학원 보내고 공부시킬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 아니에요. 원래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만 두라고 하잖아요. 미대 입시하는 애들 봤는데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전 평범하게 공부해서 일반 대학 갈래요. 저는 미술에 재능이 있어 보이는 아들을 미대에 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순간에 더욱 악화된 집안 사정 때문인지 아들은 한사코 미대엔 가기 싫다고 하더군요. 돈 때문에 그러는 줄 알고 몇 번이나 거듭 말했더니 나중에 아들은 제게 처음으로 조금 짜증까지 내더라고요. 아, 진짜 안 간다니까요, 엄마. 왜 하기 싫은 일을 자꾸 강요하세요? 순간적으로 너무 민망해졌어요. 그리고 그게 아들의 진심일 수도 있겠다 싶어 아들이 고3이 될 때까지 설득하던 일을 그제야 그만두고 말았네요. 다행히 공부도 꽤나 했던 아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엔 중견기업에 당당히 입사를 했습니다. 그 사이 열심히 돈을 모아 우린 빌라 하나를 사서 이사도 할 수 있었죠. 게다가 아들은 나이 29에 사내 커플로 만난 며느리와 결혼하면서 저와 합가하는 게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네요. 요즘 시대 그러면 며느리가 불편해해. 그리고 며느리 살이라는 말도 있는 거 모르니? 나도 며느리도 서로 불편해질 뿐이다. 제 사정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오히려 엄마를 모시고 싶다고 하던걸요. 자기가 보고 들은 사람 중에 제일 훌륭한 분이라면서요. 장인 장모님 되실 분들도 잘 생각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엄마, 앞으로도 평생 제가 옆에서 지켜드릴게요. 고작 아들 된 지 2달밖에 안 된 12살의 저를 지켜주셨던 엄마처럼요. 그 어렸던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커서 저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건지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전 염치불구하고 아들과 며느리와 합가를 하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조용하고 순한 아이였어요. 목소린 작으면서도 어쩜 그렇게 옥굿을 굴러가는 듯이 맑던지 듣고 있자면 며느리 고운 심성이 느껴졌죠. 게다가 결혼한 지 1년 뒤에 낳은 소녀는 아들과 며느리를 반반 나눠 닮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따로 없더군요. 할머니, 유치원 갔다 오다가 할머니 닮아서 가져왔어요. 이게 뭐야? 민들레 아니야? 아유, 고와라. 이게 왜 할미를 닮았을꼬? 할머니처럼 머리카락이 짧고 동그래서요. 짧은 파마머리였던 저와 민들레꽃이 닮았다니 아이 생각이 참 순수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소녀는 예쁜 말을 많이 쓰던 며느리 덕분인지 하는 말마다 사람 기분을 참 푹신하게 만들었어요. 마음이 간드러지는 나날이었습니다. 이대로 여생을 마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싶었죠. 하지만 세상은 절대로 사람에게 행복만 안겨주지 않더군요. 제 나이 61에 건강검진을 통해 저는 끔찍한 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간암 사기였어요. 크기가 11cm가 넘고 임파선까지 전이돼서 현재로선 수술도 간 이식도 불가능합니다. 우선 빨리 입원하셔서 항암 치료부터 시작하시죠. 선생님, 저 요새 크게 아픈 곳이 정말 없었습니다. 그냥 위가 좀 쓰리고 피곤했을 뿐인데 간암 사기라니요?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닐까요?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아플 때 무증상이 무서운 장기예요. 지금 지체하셨다간 더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선생님, 저희 엄마 사실 수 있는 거죠? 네? 전 저희 엄마 없이는 정말로 못 살아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 간암 사기 생존율이 4.3%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시한부를 선고받은 거였죠. 아들은 저를 붙잡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며느리는 제 손에 고개를 파묻고 제 손바닥이 흥건해지도록 흐느끼고 영문도 모르는 손녀는 어른들을 따라 울고 초상집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항암 치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어 최선을 다해 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가볍게 먹어서였을까요? 생각보다 저는 면역 항암 치료 경과가 좋았어요. 항암 치료로 인해 암세포가 3분의 1가량으로 줄어드는 등 엄청난 호전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암이라는 게 어디 쉽게 낫겠습니까? 겨우 암세포가 줄어들었나 싶었더니 항암 부작용으로 강경변이 오더군요. 그러다 결국 강경변 악화로 식도 정맥류 출혈이 생겨 각혈하는 바람에 퇴원 중 다시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했죠. 교수님, 제가 저희 엄마한테 간이식 해드리면 안 될까요? 암세포도 많이 줄어들었다면서요. 엄마 혼자 힘들어하시는 모습 보니 제가 너무 괴로워서 미칠 것 같아요.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 고민하시던 교수님은 우선 적합성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시더군요. 살 만큼 산 나 때문에 네가 왜 네 건강을 포기해? 절대 안 된다. 저는 몸서리를 치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던 것이 아들은 제게 간을 공여하기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엄마, 죄송해요. 엄만 저를 살려주셨는데 저는 엄마한테 아무런 쓸모도 없는 자식이에요. 그런 말 말거라. 네가 왜 나한테 쓸모가 없어? 너는 내가 사는 이유였어. 이렇게 너 잘 키워서 착한 며느리도 보고 천사 같은 손녀도 봤으니 난 더 이상 여한이 없다. 하늘에 있는 네 아버지한테 내가 우리 아들 이렇게 잘 키웠어요 하고 가서 자랑할 준비를 해야겠구나. 자꾸만 복수가 차고 몸은 말라가고 매일이 괴로웠습니다. 이렇게 죽음이란 것이 다가오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몇 년째인지 기억도 안 나는 항암을 마치고 퇴원을 한 어느 날이었어요. 암 선고를 받은 지 1년이 훌쩍 넘은 시기였죠. 병원으로 절 데리러 온 며느리의 차를 타고 가는데 방향이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어머마, 집에 가는 거 아니니? 여긴 집 가는 길이 아닌데. 잠시 가보실 곳이 있어요, 어머님. 어디를? 난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잠시면 돼요. 가보시면 알아요. 어머님, 조금 눈 좀 붙이고 계세요. 유나, 너 할머니 아프신데 옆에서 귀찮게 굴면 안 돼? 얌전히 앉아 있어. 만사가 무기력해졌던 시기라 며느리의 의미심장한 말을 들어도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볼 일이 뭐든 간에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만 싶었죠. 그 길의 끝에서 제 인생에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다 왔어요, 어머님. 유나야, 내리자. 여기가 어디니? 식당도 아니고. 이리로 들어오세요. 도착한 곳은 빨간 벽돌로 지어진 낮은 구식 건물이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따라 건물의 지하로 내려갔죠. 며느리는 지하에 있는 유리문을 열고 먼저 제게 들어가라며 손짓하더군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갔을 때부터 저는 인생에서 2번 다시 겪지 못할 감동과 전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림이네. 전시관이니? 네, 어머님. 벽을 따라서 천천히 관람해 보세요. 그곳은 바로 그림들이 걸려있는 소규모 미술관이었어요. 대체 아픈 사람을 관심도 없던 미술관에 왜 데려왔나 싶었지만 짜증을 꾹 참고 저는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첫 그림은 웬 막대사탕 하나였어요. 요즘이든 옛날이든 예술은 참 알 수 없다고 생각하며 저는 오른쪽의 작품명으로 시선을 옮겼죠. 그리고 그곳에 적힌 작가 이름을 본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김재덕. 첫 만남의 달콤함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린 사람은 바로 제 아들이었던 거예요. 놀란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니 며느린 제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놀란 마음으로 천천히 전시관 그림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림들과 제목을 보며 저는 점차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커다란 곰돌이 인형이 그려진 그림 옆에는 첫 선물, 5,000원짜리 국건이 그려진 그림 옆에는 엄마의 야단, 야채들이 수북한 박스들이 그려져 있는 그림 옆에는 희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더군요. 내가 첫 만남 때 제덕이한테 막대 사탕을 줬었지. 저 곰돌이 인형은 내가 제덕이 아빠랑 연애하던 시절 제덕이한테 처음으로 준 선물이었어. 13살 땐 친구들하고 떡볶이 사 먹겠다고 내 지갑에서 5,000원을 훔쳤다가 처음으로 내가 회초리를 들었다. 그리고 저 야채들은 내가 혼자 제덕을 키우면서부터 몇 년간 야채 가게를 했어. 어린 제덕이 눈엔 내가 내 삶을 포기하고 자기를 위해 희생하던 모습으로 보였나 보구나. 그 그림들은 모두 아들과 저와의 추억을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뒤에도 10몇 점의 그림 속엔 시간 순으로 아들과 저와의 추억이 가득하더군요. 벚꽃이구나. 내가 우리 아들이랑 둘이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본 게 일본이었는데 그때가 마침 벚꽃이 만개했을 때라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른다. 여기 봐라. 제목이 엄마의 눈물이구나. 아휴, 내가 너무 감동받은 나머지 눈물을 한 방울 흘린 걸 제덕이가 기억했나 보다. 내가 무섭다고 주저앉았던 남산 케이블카. 제덕이 대학 졸업식 날 하필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한동안 짚고 다니던 목발. 어머나, 이 한복은 내가 너희 결혼한 날 입은 혼주 한복이구나. 그때 했던 머리 장식까지 옆에 고스란히 그려놓았어. 그때가 아직도 눈앞에 선하구나. 드레스를 입혀놓으니 선녀보다 더 예뻤던 네가 내 며느리라고 하객들한테 그렇게 자랑을 했었지. 게다가 나한테 절을 할 땐 제덕이가 바닥이 젖도록 펑펑 울어서 나까지 우느라 이어붙인 속눈썹이 몇 가닥 떨어지기도 했어. 여기서부터 너랑 유나도 나오나 보다. 너랑 둘이 커플로 샀던 앞치마야. 내 생전 누군가랑 앞치마를 맞춰서 사본 건 또 처음이라 얼마나 즐거웠는지. 어머나, 어멈 너 이게 뭔지 아니? 어멈 네가 주말에 외출했을 때
내가 아범하고 유나랑 먹으려고 오므라이스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 유나가 나라면서 오므라이스 위에 케첩으로 그려준 거야. 그때 귀엽다고 사진을 찍어 놓더니만 이걸 여기에 그려놨구나. 유나가 나 닮았다고 꺾어다 준 민들레꽃도 있네. 그리고 이건 드디어 마지막 그림에 다다른 전 그만 눈가까지 차올랐던 눈물을 왈칵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그림들보다 훨씬 큰 크기의 그 그림 안엔 어느새 주름이 많이 생긴 제 얼굴이 저를 보고 웃고 있더군요. 두 손을 살포시 포갠 채로 세상 그 누구보다 평온한 표정을 한 채 말입니다. 그 그림은 바로 저를 그린 거였어요. 그리고 뒤에 커다란 기둥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아들이 모습을 드러내며 그림의 제목을 말해주더라고요. 그 그림 제목은 시작과 끝이에요, 엄마. 제 진정한 인생의 시작은 엄마를 만난 날이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제 마음은 엄마로 가득할 거예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저렇게 좋은 아내를 만나고 딸도 낳을 수 있었겠어요. 엄마가 없던 제 삶은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시작과 끝은 바로 엄마예요. 엄마, 이 전시의 주제는 바로 어머니였어요. 제 인생을 가득 채워주셨던 엄마에 대한 추억을, 엄마에 대한 감사함을 이렇게나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건 딱 하루 엄마만을 위해서 연 제 첫 전시회예요. 제더가 언제 이 많은 그림을 다 그렸어? 너 아직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니? 작업실 빌려서 조금씩이요. 엄마가 아시면 괜히 제가 돈 때문에 미술 포기했다고 속상해 하실까봐 집에선 일부러 숨겼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아프기 시작하시면서 늦기 전에 엄마한테 제가 그린 그림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건 그림뿐이더라고요. 게다가 요즘 너무 힘들어하시는 엄마를 보면서 어떻게든 엄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다가 이 작은 전시회를 열기로 한 거예요. 엄마, 요즘 많이 지치신 거 알아요. 하지만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안 될까요? 찾아보니까 간암 사기의 시한부 판정 받고도 몇 년 넘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대요.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 엄마한테 받은 은혜 조금이라도 더 갚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세요. 아들은 제 손을 두 손으로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떠난다고 생각하기만 해도 무서웠는지 아들은 손까지 벌벌 떨고 있더군요. 그 마음이 너무 치근해 저 또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 알았다. 내 포기하지 않으마. 많이 지친 건 사실이다만 이렇게 네가 그려준 그림들을 보니 잊었던 삶의 활기가 기억나는구나. 내 널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마. 제더가 너처럼 나도 너 없는 인생이 어땠는지 기억조차 나질 않는다. 처음 널 본 날 만져보고 싶었던 통통한 볼, 날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러준 날의 그 귀여운 음성, 내 진정한 인생은 네 엄마가 되고부터 시작한 거야. 내게 이런 커다란 선물을 줘서 고맙다. 이렇게 가슴 떨리는 멋진 선물은 내 일평생 두 번 다시 받지 못할 거야. 사랑한다, 내 아들. 저도 사랑해, 엄마. 저와 아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고개를 돌려보니 뒤에 서 있던 며느리가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더군요. 9살배기 소녀는 이 상황이 이상하고 낯선지 며느리의 뒤에서 쭈뼛대고 있었죠. 날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어머마. 오늘은 정말 잊지 못할 특별한 날이야. 제가 한 게 뭐 있나요? 다 유나 아빠가 한 일인데요. 저 어머님, 사실 드리고 싶은 선물이 하나 더 있어요. 또 그게 뭔데? 며느리의 말에 괜히 가슴이 부풀더라고요. 바로 전에 받은 선물이 너무 컸던지라 저도 모르게 기대를 한 거겠죠. 하지만 이어진 며느리의 말을 듣고
저는 정색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 사실 어머님 몰래 간 공여자 적합성 검사 받고 왔어요. 저 어머니께 간을 드릴 수 있대요. 교수님께도 확률이 0은 아니니까 우리 뜻이 확고하다면 이식을 해보자고 하셨어요. 뭐?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었어요. 겨우 아들이 기증 못하게 됐다고 좋아했더니 이젠 남의 집 귀한 딸 간을 받으라니요. 하지만 며느린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어요. 어머님, 그러지 말고 우선 사셔야죠. 어머님 아직 62밖에 안 되셨는데 앞으로 40년은 더 사셔야 하지 않겠어요? 징그러운 소리 마라. 난 그냥 하늘이 나한테 허락한 만큼만 살고 가면 된다. 어머님, 방금 아범한테도 약속하셨잖아요.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겠다고요. 글쎄, 내 목숨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데 왜 네 건강을 써? 어머님, 교수님께 여쭤보니까 어머님 간경변 계속 심해지시면 진짜 위험하대요. 근데 암 크기는 많이 줄어서 아범이 검사했을 때보다 훨씬 상황이 좋을 수 있다고 했어요. 사실 저도 우리 유나가 너무 어려서 고민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님을 이대로 보내면 저도 특히 어머님 아들이 절대 제정신으로 견디지 못할 거예요. 어머님, 방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살 방법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기증 받으세요. 네? 저는 계속 완고하게 싫다고 말했어요. 아들은 그 사이에서 저에게 받으라는 말도 못하고 또한 그런 며느리를 말리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더군요. 아들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부모인 절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아내 며느리의 희생을 받으라고 제게 종용하기도 힘들었을 테니까요. 결국 그날 제가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며 우선 우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저녁 이번엔 사부인까지 저희 집에 찾아와 제게 이러시지 않겠어요? 아니, 사부인이 어떻게 여기까지. 그냥 앉아 계세요, 사부인. 어제 우리 딸애한테 들었습니다. 우리 딸이 간 기증하려는 거 사부인이 절대 안 받는다고 버티고 계신다고요. 사부인도 자식 가진 부모 입장이니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 자식과도 같은 어멈의 간을 받나요? 저는 못합니다. 그러지 말고 사부인, 딸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예? 어멈은 사부인 자식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사부인, 우린 부모지만 또 자식이었지 않습니까? 자식된 마음도 헤아려 주셔야죠. 부모를 살릴 수 있었는데도 그냥 보내게 되면 남은 자식들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사부인, 할 수 있었는데도 못한 것에 대한 후회는 일평생 갑니다. 게다가 그것이 부모 목숨이 달린 일이었다면 더더욱 말이죠. 저는 4년 전 우리 박간 양반을 사고로 세상 떠났을 때 연명치료 거부를 신청했던 남편 뜻에 따랐던 게 정말 맞았는지, 혹시 조금 더 노력했다면 그 양반이 지금 내 옆에 있진 않을지 하는 후회 때문에 아직도 매일이 괴롭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제 아빠를 보낸 우리 딸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더는 그런 후회를 하고 싶지 않으니 우리 딸애가 이토록 사부인을 살리려고 애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사부인, 제발 뜻을 굽히고 애들 뜻에 따라주세요. 애들의 삶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간청드립니다. 뒤에 무릎 꿇고 앉아있던 며느리와 아들을 보니 눈물이 마를 새도 없이 다시 흐느끼고 있더군요. 결국 집까지 찾아와 절 설득한 사부인의 뜻에 따라 저는 며느리에게 간이식을 받기로 했습니다. 수술 전날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고맙고 면목 없는 마음에 연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어머마. 내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으마. 내가 널 위해서라도 꼭 살아서 평생 보답하며 살게. 아니에요 어머님. 제 고집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수술 잘 받고 꼭 건강하게 만나기예요. 아셨죠?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은 내 은인이나 다름없어. 그 뒤로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여러분? 네, 보시다시피 3년하고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이런 사연을 웃으며 쓸 수 있을 만큼 건강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수술 중 교수님은 다른 종양들 또한 전부 제거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 뒤 잔존 세포를 없애기 위해 몇 차례 항암 치료를 더 받고 재발도 없이 지금은 건강 관리하고 추적 검사만 받으며 비교적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죠. 거의 죽음을 선고받은 거나 마찬가지였던 제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가장 걱정했던 우리 며느리는 다행히 아주 건강하답니다. 매일 밤 종교도 없는 제가 제 자신이 아니라 며느리의 몸에 이상이 없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한편 투병하는 사이 몸도 많이 약해지고 눈도 침침해진 전 하는 수 없이 택시 운전 일은 다시 시작하지 못하게 됐어요. 대신 하루에 3시간씩 건물 계단 청소 일을 다니고 있죠. 아들과 며느리는 그런 저를 못마땅해 하지만 이렇게 이른 나이부터 놀 수야 있나요? 심지어 요새는 일을 할 만큼 몸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이 기쁘기까지 한데요. 지금은 며느리의 남동생과 함께 부산에 살고 계신 사부인은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제게 안부 전화를 해주십니다. 참 마음이 따뜻하고 인자한 분이에요. 마치 저희 며느리처럼 말이죠. 저 또한 그런 사부인의 마음이 너무 감사해 명절과 생일을 제외하고서도 한 번씩 좋은 선물들을 보내곤 합니다. 너무도 고마운 며느리 생각하면 사부인께 더더욱 잘해주고 싶더라고요. 아범이 잠은 자고 일하는 거니? 말도 마세요, 어머님. 아범 요즘 하루에 3~4시간씩만 자고 계속 일해요.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제일 바쁜 사람은 바로 제 아들입니다.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와 같은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미술은 하고 싶지만 처자식이 있으니 절대 직장을 그만둘 수 없다며 말이죠. 대신 일 외적으로 그림을 그려 프리랜서로 따로 일하는 모양인데 최근 꽤 인정을 받고 있는 모양인지 아름아름 계속해서 의뢰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잠은 자면서 일하라고 하니 아들은 밝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근데 엄마, 저 요즘 마음껏 그림 그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물론 그리고 싶은 그림은 잠시 접어둬야겠지만 그림으로 돈 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뿌듯한걸요. 제 꿈은 이번엔 엄마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정식 전시회를 여는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리지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단 훨씬 더 꿈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언젠간 기적처럼 저도 화가로 데뷔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너무 좋아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좋기도 하고 너무 미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역시 그때 아들은 돈 없는 저 때문에 미술을 포기한 거였으니까요. 그래도 아들이 지금이라도 한 발짝씩 꿈에 다가가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미어지는 제 가슴 한쪽을 꾹꾹 내리 누르곤 하네요. 미안하게도 제가 며느리에게 잘해줄 수 있는 일은 고작 집안일에 손도 못 대게 하는 것, 우리 손녀를 최선을 다해 며느리 대신 돌봐주는 것, 사부인께 잘하는 것 정도랍니다. 마음 같아선 제 심장이라도 떼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아쉬울 따름이죠. 하지만 언젠간 꼭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믿으며 기다리고 있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벅차고 감동스러워요. 아들이 제게 전시회를 보여준 그날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제 눈은 긍정적이고 희망차게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아들의 그림은 제게 잊고 있던 삶의 생동감과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했고 아들로 인해 만난 며느리에게 목숨을 빚지고 기적처럼 생사의 기로에서 빠져나오기도 했으니까요. 물론 아직 완치 판정을 받으려면 멀었지만 혹시 재발이 되더라도 좌절하거나 후회가 남지 않도록 저는 매일 기적처럼 주어진 하루하루를 열심히 재미있게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각각 남편을 잃은 과거에서 힘겨운 암과의 싸움에서 절 지켜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결실인 손녀와 함께 말입니다. 그게 자신의 일부를 나눠준 며느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삶의 태도겠죠. 또한 저는 항상 아들이 반드시 화가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며느리와 손녀가 사나운 팔자였던 저와 달리 평생 고운 난초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거실에 떡하니 걸려있는 아들의 새 작품 우리 가족이라는 그림을 보며 항상 바라곤 한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닌 이런 감사한 일도 수두룩함을 부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하는 마음에 저는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니 잠시 좌절해 바닥에 주저앉은 분들이 있다면 제 사연을 듣고 한 번 더 희망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은 기적을 부를 수 있는 첫걸음이니까요. 그리고 혹시 저와 같은 기적적인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처럼 많은 분들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많은 분들께서 더 많은 희망을 얻고 마음 따뜻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부디 제가 재발 없이 1년 뒤, 5년 뒤에도 이곳 채널의 사연들을 여러분과 함께 들을 수 있길 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